저는 박순자, 올해 62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끄러워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을 제가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죠. 젊었을 때부터 저는 늘 남편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서 본 기억은 거의 없고 언제나 한 발 물러나 있었죠.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남편 이정우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 눈빛이 강했고 말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저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됐고 그 뒤로는 집안일과 아이들, 시댁까지 제 몫이 되었죠. 남편은 사업을 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바닥을 찍을 때도 있었죠. 특히 쉰을 넘긴 뒤로는 연달아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없이 통장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아둔 적금, 친정에서 조금씩 물려받은 돈, 보험 해지까지 하나둘 꺼내 쓰다 보니 어느 순간 남은 게 거의 없더군요. 그래도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고비지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건물을 올리겠다고요. 장사도 투자도 아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남는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나이도 있고 자본도 넉넉하지 않은데 건물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거 성공하면 당신 고생 끝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겠죠. 그 선택이 완공식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이 건물 이야기를 꺼낸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전에는 실패한 가장의 조심스러움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이유 없는 확신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땅도 설계도 제대로 나온 게 없는데도 남편은 벌써 건물주가 된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죠. 대신 남편은 바빠졌습니다. 회의가 많아졌고 외박도 잦아졌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건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사무실에 처음 가보게 됐습니다. 도시락을 싸들고 말이죠. 괜히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저는 아직 아내였으니까요. 그곳에서 김소연을 처음 봤습니다. 남편의 비서라고 소개받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는 또렷했고 눈빛이 당당했죠. 사모님이시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무실에서 제 이야기를 늘 들었다는 말이 이상했어요. 김소연은 능숙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손도 빠르고 전화 받는 태도도 노련했죠. 남편은 그 여자를 두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점점 집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사업 이야기만 늘어났죠.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가 유망하고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는 제 앞에서만 흐려졌습니다. 정확한 액수, 계약 내용, 모든 건 늘 나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 휴대폰이었죠. 화면에는 김소연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진동 소리가 제 가슴을 이상하게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 장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보험료, 카드 내역.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죠. 분명 줄여 쓴다 했는데 카드 사용액은 늘어 있었고
제가 모르는 지출이 생겨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이었죠.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괜히 쪼잔하게 굴지 말라고요. 그 말에 제가 더 작아졌습니다.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완공식 나를 위한 복선이었다는 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의심을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집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권, 그리고 몇 년 전 친정에서 넘어온 돈 내역까지요. 사실 그 돈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손에 쥔 제 몫의 자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고향 땅 보상금 일부를 미리 나눠주셨던 거죠. 내 인생에 써라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남편에게 내주었습니다. 사업이 다시 일어서면 가족이 편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처음엔 일부만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한번 발을 들이면 끝이 없더군요. 설계비, 계약금, 수수료,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니 어느 순간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분명 건넨 돈보다 현장에서 쓰인 돈이 더 많아 보였거든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금은 어디서 난 거냐고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지인들 투자라고 당신이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알 필요 없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며칠 뒤 은행에서 온 우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통지였지만 주소는 집이었죠. 대출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은 분명 대출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건물 올릴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당신 이름으로 된 돈도 어차피 가족 돈이라고요. 가족 돈. 그 말이 그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것이라 여겼던 돈이 그 한마디로 지워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죠.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준 사람, 최경이었습니다. 경이는 늘 말했죠. 순자야, 넌 너무 사람을 믿는다고요. 다음 날 저는 망설이다가 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돈 얘기를, 건물 얘기를, 그리고 남편의 태도를. 전화를 끊을 무렵 경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부터 정리하라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중에 제 인생을 뒤집을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줄은요. 건물이 완공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기쁘기보다 먼저 불안했습니다. 기다리던 날이었는데도 가슴이 콱 막힌 느낌이 들었죠. 완공식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튀지 않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지도 않게. 그날만큼은 건물주의 아내로 서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행사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6층짜리 상가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사람들도 꽤 모여 있었고 카메라까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김소연이었습니다. 김소연은 남편 바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는 마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죠.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활짝 웃는 얼굴은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드린다며 인사를 건네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고 김소연은 옆에서 누가 누군지 어떤 관계자인지 척척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호흡이 너무 잘 맞았거든요. 저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제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남편 역시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진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에 남편이 섰고 그 옆에 김소연이 섰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뒤쪽으로 밀려났죠. 그때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 사모님이시죠? 그 질문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리던지요. 행사가 절반쯤 지나서야 남편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혼자인 것 같다고요. 남편은 주위를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말할 때냐고,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요. 그 말에 제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행사 마지막 무렵 남편은 저를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 안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오늘 안으로 처리하자고요. 서류를 열어보는 순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이라는 네 글자만이 또렷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남편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억울하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소리 지를 생각은 하지 말라고요. 입 다물고 도장 찍으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딱 한 통의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습니다. 완공식이 끝난 뒤 저는 남편과 같은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며 먼저 가버렸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죠.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이혼 소장. 남편 서명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그날로 되어 있었고 제 이름역 칸만 비어 있었죠. 이상하게도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을 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고 불도 꺼져 있었죠. 그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 정말 끝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화면에 저장된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경희. 제 이야기를 가장 오래 들어준 사람입니다. 전화를 거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한번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눌러두었던 말들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완공식 이야기, 이혼 소장, 남편이 했던 말까지. 경희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서류 아직 다 있냐고요. 친정 돈 들어간 내역, 각서, 통장 사본 다 챙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예전에 경희 말에 따라 받아두었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별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유난이냐며 사인했던 종이들 말입니다. 경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그 건물 남편 거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한테도 그 비서한테도요. 자기가 사람 하나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식탁 위에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각서에 찍힌 남편의 도장, 제 이름으로 들어온 돈의 흐름, 그리고 건물 자금으로 빠져나간 내역들. 하나하나 맞춰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나더군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을 했죠. 이혼은 하되 빈손으로 나가지는 않겠다고. 그 전화 한 통이 곧 남편 인생을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창문을 열고 이불을 정리했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남편은 그날도 건물로 출근했습니다. 마치 전날 저에게 소장을 내밀지 않았다는 듯이요.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전날 밤 정리해둔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남편이 웃으면서 써주었던 각서. 그 종이를 다시 보는데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죠. 각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래 금액을 박순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금액, 날짜, 그리고 남편의 자필 서명과 도장. 그때는 부부 사이에 무슨 각서냐며 웃고 넘겼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웃음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알 것 같더군요. 경희가 연결해 준 사람은 변호사 최민석이었습니다. 경희의 친동생이었죠. 저는 그날 오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민석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 서류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명의신탁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명의신탁? 그동안 뉴스에서나 듣던 말이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죠. 최민석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건물 명의는 남편이지만 실제 자금 출처가 제 쪽이라는 점, 그리고 각서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요. 이건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절차대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성으로 가야 한다는 걸 그제야 이해했죠. 그날부터 일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보전 조치, 명의신탁 해지 준비, 그리고 가압류 신청까지.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죠. 남편은 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오히려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죠. 생각해봤냐고, 조용히 처리하자고요. 그 문자를 보며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에게 등기소에서 발송된 첫 번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세상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소에서 보낸 첫 통지서가 도착한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태연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장도 보고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요. 전화는 그날 저녁에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받았을 텐데 그날은 한 박자 늦게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늘 단정하고 낯던 톤이 아니었죠. 숨이 조금 가빴고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등기소에서 뭐가 왔다고, 명의신탁 해지의 가압류라고, 이게 장난이냐고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라고, 절차라고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늦었는지 남편은 끝내 몰랐을 겁니다. 부부라는 말은 완공식 날 그 서류를 내밀던 순간
이미 끝났거든요. 나한테도 변호사가 있다고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아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래서 법대로 가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협박도 감정 싸움도 아니라는 걸요. 그날 이후 남편의 전화는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화였고 그 다음은 설득이었으며 마지막엔 애원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이혼도 없던 걸로 하자고, 아이들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 카드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는 못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통지서가 발송됐다는 연락이 변호사에게서 왔습니다. 가압류가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그제야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순자야, 나 좀 보자고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날 오후 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끝이 보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남편의 세상은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제 인생은 다시 제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 최민석이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전해주었죠. 명의신탁 해지 인용. 건물 소유권은 제 명의로 이전.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아주 오래 묵은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느낌이었죠. 남편은 그날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나도 이렇게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었죠.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법과 원칙대로 정리됐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속 시원하다고 사이다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제 몫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그 건물 앞을 다시 지나던 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반질반질하던 외벽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날 완공식에서 느꼈던 허탈함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더군요. 이제 그 건물은 제 인생을 증명하는 상징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재산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여자는 견뎌야 하고 아내는 버텨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야 알게 됐습니다. 참는 인생과 지키는 인생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저는 더 이상 억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살 겁니다.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의 내조도 아닌 제 인생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은 제 명의로 정리됐고 임대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리됐어요. 처음엔 섭섭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이해하더군요. 가끔 남편 소식을 듣습니다. 김소영과는 결국 헤어졌다더군요. 그 여자도 건물이 없어진 남편에게는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지금 작은 사무실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제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제 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요즘 경희와 자주 만납니다. 차도 마시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을 남편 뒤에서 산 세월이 아깝냐고 물으면 아깝지 않다고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건물 임대 관리는 전문 회사에 맡겼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그 돈으로 저는 평생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림 강좌도 등록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부도 합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제 돈으로요. 가끔 거울을 봅니다. 62살 여자가 웃고 있습니다.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많아졌지만 표정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62의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른 나이라고,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게는 딱 맞는 때였습니다. 참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30년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켜야 할 건 가정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서류는 감정보다 강합니다. 각서 한 장, 통장 내역 몇 장이 제 인생을 지켜줬습니다. 사랑하고 믿는 사이라도, 아니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더욱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침묵이 답은 아닙니다. 조용히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그저 현상 유지일 뿐, 변화는 행동에서 옵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배신했다고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지킨 건 제 인생이고 그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권리라는 거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체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참는다면 그건 결국 모두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법은 감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서 공정합니다. 서류로 준비하세요. 각서를 받으세요. 통장 내역을 정리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킬 유일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제 잘 살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가장 조용한 대답이니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